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시험 다 잘 보셨죠? 네, 표정들이 좋으신데요. 네, 좋으신 것 같고 수업 시간에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많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 난이도가 좀 쉽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쉬운 문제일수록 더욱더 모순적이지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들 맞추게 되면은 거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날리게 되거나 이럴 때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운 점이 나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신에 기입형이 쉬웠고 서술형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별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배점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기입형에서 많이 실수를 하셨다고 해도 결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입형에서 우리가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회문제 4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는 총 6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아쉽게도 B형에서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문화가 다뤄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쉬웠는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입형 첫 번째 8번 문제가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사회학자의 주장을 재구성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사회학적 개념을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지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버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은요, 순수한 개념적 구성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개념적 구성물이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실제 이해를 위한 발견적 장치이며 본질적으로 측정 도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답이 바로 이념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념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론 강의 때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엽적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막힘없이 푸셨던 것 같아요. 이론 강의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을 때 비교적 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버가 관료제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너무 또 단순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념형이다 라고 하는 거 적어볼까요? 8번의 답은 이념형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조금 더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다음 자료의 사례 보고에 근거하여 사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사례 보고를 먼저 보시면 K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K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K 스스로도 이 정도면 자신도 한국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믿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을 못했지만 자신이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어, 어느 정도 이제 지위에 올랐어라고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학력도 높고, 그렇죠? 지위도 높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돈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K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지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사례 보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K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재력에서야 빠질 것이 없지만 아무래도 직업이나 학력은 뒤처진다고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지위 불일치였죠. 그렇죠? 베버가 이야기했던 지위 불일치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사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차원성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차원성이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막스처럼
계급이라고 하는 요소,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가지고 그냥 그 1차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죠. 그렇죠? 배번은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급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소 아니면 명예와 같은 그렇죠? 사회적인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권력, 정치적인 요소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해서 이게 어느 쪽은 높은데 경제적인 부분은 높은데 뭐 정치적인 부분은 낮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 베버가 그 예시로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었죠? 졸부, 그렇죠? 졸부와 몰락한 귀족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서로 지위가 어느 쪽은 정치 쪽이 높고 어느 쪽은 뭐 사회 쪽이 높고 어느 쪽은 경제 쪽이 높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이론 강의 때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지휘부르치는 매번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입형 중에서도 정답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수능 수준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9번이었나요? 9번. 지위 불일치다 라고 하는 거.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회학적 용어를 쓰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1960년대 이후 여러 사회발전 이론가들은 근대화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국의 경제적 저발전이 해당 국가의 내부적 결함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였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저발전 국가의 빈곤은 부유한 국가들과 이들 국가들의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의 수탈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속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에 있죠? 바로 그 다음에 진술되는 내용에 있죠. 바로 이러한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이라고 하는 데에서 종속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발전시킨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세계 체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체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론 강의 공통적으로 살펴보니까 기입형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주로 나온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반부 강의에서 그렇죠?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핵심 정리에서 정리했던 부분들로 많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입형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가 나름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뭐 정답이 논란이 있다라기보다는 정답의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학생과 교사의 대화를 가지고 이제 그 알맞은 사회학적 개념을 찾도록 하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막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한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있죠. 그런 문화를 사회학에서는 주류 문화나 지배 문화라고 하는데 그 사회의 주요 신념 체계를 이루죠. 그래서 주류 문화나 지배 문화가 그 사회의 유일한 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로 간주되기도 해요. 유일한 문화가 아니라는 말씀은 한 사회 내에 다른 문화도 존재한다는 것인가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학생이 얘기한 거죠. 그래요. 좋은 질문이군요. 주류 문화나 지배 문화와 구분되는 가치와 규범을 가진 사회 집단들의 문화가 있죠. 이런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해요. 하면서 하위 문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마지막 파이널 정리에서도 하위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위 문화가 이제 전체 문화, 지배 문화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다 총칭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하위 문화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묻는 내용인데요. 그럼 하위 문화는 이것과 같은 뜻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하위 문화는 사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모두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강성한 그쵸? 부정적인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화는
주류 문화나 지배 문화의 근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1960년대 미국 및 서구 사회에 나타났던 히피 문화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이제 많이 적어주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반문화, 그 다음에 대항문화 이렇게 있죠. 그렇죠? 대항문화와 반문화가 가장 유력한 정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배적인 문화나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문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대항문화 혹은 반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그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원어로는 카운터 컬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데, 그 카운터 컬처를 우리말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떤 쪽에서는 반문화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대항문화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두 개념 다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저항문화라고 쓰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항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정답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문화도 될 수 있고 뭐 대항문화도 될 수 있고, 둘 다 어차피 카운터 컬처를 얘기하는데 그걸 다르게 번역한 것이니까 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항문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컬처럴 레지스턴스 발음이 아니에요. 레지스턴스라고 이제 번역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항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거의 흡사하고요,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카운터 컬처를 저항문화로 하신 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항문화도 하반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아주 깊이 칼채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반문화와 대항문화가 가장 확실한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문화도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하지만 또 저항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학적 용어라고 보기보다는 좀 일상적 용어에 가깝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에 조금 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채점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입형이었습니다.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푸셨다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실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변별도를 가진 문제는 서술형에 있습니다. 특히나 서술형 첫 번째, 우리 5번 문제에서 나온 이 문제가 사회문화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높은 오답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요, 이 문제도 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답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그렇게 또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부에서는 다음 자료에서 문항일의 측정 수준, 즉 척도 유형이 무엇인지를 쓰라는 거 하나,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표본 추출 방법을 가의 단순 무작위 표집에서 나의 학년별 비례층화 표집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표집 오차가 줄어들면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이유를 쓰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공교롭게도 우리 그 척도 유형 측정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파이널 강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출 3년간 계속 다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떡 나와서 제가 또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거 먼저 보면은요, 문항 1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상입니까? 라고 하면서 고를 수 있는 항목이 1번 예, 0번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이제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명목척도 아니면 서열척도 이 두 가지로 거의 뭐 답안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서열에 따른 순서를 나눈다기보다는 범주를 나누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명목척도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난 일주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입니까? 라고 하는 게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냈다기보다는 20시간 이상 사용한 집단, 그렇죠? 20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집단, 이렇게 범주를 나누어서, 그렇죠?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목척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목척도가 더 적합한 척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그냥 예, 아니요 라고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명목척도로 접근을 하셨으면 조금 더 간편하게 푸실 수 있었을 텐데, 또 시험이 또 시험인 만큼 또 우리가 중요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또 읽고 살펴보다 보면은 많이 또 헷갈리셨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 20시간 이상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서열이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열 척도로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명목 척도가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에서는요 단순 무작위 표집으로 이제 표본이 추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러니까 그 초안에서는 단순 무작위 표집, 수정안에서는 뭡니까? 학년별 비례층화 표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표본 추출에 대해서도 그 이론 강의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보충 자료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둘 다 뭐에 해당합니까? 확률 표집에 일단 해당합니다. 확률 표집 우리가 그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확률 그 표집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있어서는 둘 다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타날 가능성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화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건 없고,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표집과 학년별 비례층화 표집의 차이점을 보자면 둘 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높은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적은 표집 오차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학년별 비례층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에서 거의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유를 쓰라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파고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뭘 파고들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여기서 그렇게 나타난 이유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유가 나타났을까? 그렇죠? 단순 무작위 표집에서는 대표성이,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학년별 비례층화 표집보다 적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표본 오차도, 그렇죠? 표본 오차도 이제 뒤에 나타나는 학년별 그 비례층화 표집이 표집 오차가 더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유를 쓰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요, 단순 무작위 표집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뭐 비례층화 표집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단순 무작위 표집은요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대상이 뭡니까? 전국의 고등학생이고 3,000명이죠. 그 전체에서 임의로 막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비례층화 표집, 특히나 학년을 가지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대로 보면은 이 모집단 내에서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하위 집단들에서 추출한다라는 겁니다. 동질적인 모집단 내에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하위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바로 이 학년을 가지고, 그렇죠? 학년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근거가 수정안에 또 나와 있죠. 왜 이렇게 했는지.
모집단의 학년별 학생 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르고 학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하위 집단, 즉 학년을 가지고 나눠야지만 어떻게 돼요? 대표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표본 오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단수 무작위 표집과 그 비례층화 표집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바로 이유가 도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 부족할까봐 수정안 안에 보시면은 근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거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단의 학년별 학생 수가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학년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준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답안에 포함시키셔서 적으시면 되게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거죠.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그냥 추출하는 것이 단수 무작위 표집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대표성이 떨어지고 일정 수준은 보장합니다. 일정 수준은 보장하는데 대표성은 비례층화 표집이 더 높다라고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하위 집단 안에서 뽑았기 때문에 더욱더 표본 오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하시면서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사회문화에서는 어렵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언급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크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죠? 명목 척도와 그 다음에 그 표집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특징적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 차이를 서술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서술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회학적 용어를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 왜 부유한 국가에서도 범죄율은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학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머튼. 그렇죠? 머튼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공의 기회가 제한적으로만 주어지거나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그렇죠?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한 거죠. 그렇죠? 설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튼의 아노미 이론 볼 때 어떤 얘기 했었죠? 그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일탈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머튼이 그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일탈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게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목표와, 그렇죠? 제도적 수단의 괴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탈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정답은 바로 아노미가 되겠죠. 아노미 혹은 아노미 현상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 일탈 뭐 이렇게 그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사회성원의 적응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튼이 구분한 5가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동조형부터 시작해서 반역형까지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3가지만 일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답으로 일탈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죠? 인정될 수가 없겠습니다. 아노미 혹은 아노미 현상 뭐 이런 걸로 정답이 인정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십 번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괴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그 현상을 바로 우리가 아노미 현상이다, 아노미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1차원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그 방식이 바뀌면서, 그렇죠? 바뀌면서 첫 해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진 시험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수가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난이도이기도 합니다. 쉽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입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번 시험은. 그렇죠? 기입형에서 실수가 나왔더라도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서술형과 논술형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의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 큰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율 교수님을 기다리시면 이제 다음 해설을 해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진행되게 될 2차 대비 특강에서도 같이 뵈면서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수영 6번에서 네. 제가 목표보다 그 문화적 목표, 제도적이 그 수직 네. 문화적이라는 말, 제도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혹시 뭐 다른 답안으로 쓰셨어요? 다르게 쓴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잘. 예. 그게 같이 키워드.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키워드 싸움이에요. 대부분.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쓰기 때문에 채점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 가지고 채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언급하셨던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또 네. 명명술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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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뭐 칸을 많이 넘기셨나요? 딱 맞게 적으셨고 키워드는 안 빼놓으셨죠? 그러면은 뭐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일단 다 챙기셨으면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한 통화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따가 또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